1951년 4월 6.25 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의 철원. 미 육군 제2대대 이지 중대는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격전지에서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쪽으로 진격하며 중공군을 섬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들은 중공군이 주둔하던 산 아랫마을에 포격을 가하기로 결정, 한밤중에 작전을 개시합니다. 포격이 막 시작될 무렵 중대의 일병이었던 프랜시스 월은 포격을 맡았던 부대원 존으로부터 이상한 무전을 하나 전달받습니다. 산을 가로질러 재고 랜턴처럼 생긴 비행체가 내려옵니다. 다급한 전장 속에서 재고 랜턴을 외쳤던 건 병사의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둥근 원형의 비행체가 밝은 빛을 내뿜으며 산을 넘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비행체는 포격이 터지는 마을 바로 위를 날아 미군 진영 쪽으로 곧바로 날아왔는데 선체에 어떠한 충격이나 손상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프랜시스를 포함한 중대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괴상한 비행체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비행체는 미군들 바로 위에서 비행을 멈춘 뒤 공중에서 정지한 채로 가만히 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청록색 빛을 내뿜으며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죠. 비행체가 돌기 시작하자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프랜시스는 중대장이었던 에반스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M1 소총을 관통 탄환으로 바꾸어 사격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중대장은 이를 승인했고 프랜시스를 포함한 중대원들은 일제히 비행체를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프랜시스는 총알을 사격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총을 쏘았으나 비행하고 총알들이 튕겨져 나오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우리들의 소총은 그것에게 어떠한 데미지도 줄 수 없었다. 사격을 받은 UFO는 마치 형광등이 꺼졌다 켜지는 것처럼 밝은 빛을 몇 번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사를 시작했죠. UFO는 미군들을 향해 광선을 쏘았습니다. UFO는 펄스 형태의 광선을 부대원들에게 방출했다. 이것은 마치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왔으며 피할 수 없었다. 광선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자 온몸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광선이 훑고 간 신체 부위가 잠시 엑스레이 사진처럼 투명해졌다는 것인데요. 프랜시스는 손을 구부리는 대로 움직이는 자신의 손가락뼈를 직접 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죠. UFO의 공격 한 번에 중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광선에 몸이 닿은 이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전의를 상실해버렸죠. 중대장은 곧바로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랜시스와 중대원들은 근처에 위치한 벙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UFO는 그들을 추격해 벙커 바로 위까지 따라왔죠. 그리고는 마치 무언의 압박이라도 하듯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벙커를 향해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벙커 안의 병사들은 이미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거나 구토를 하는 등 UFO의 공격 여파는 엄청났죠. 벙커 위에 한참을 떠있던 UFO는 추가적인 공격은 가하지 않고서 빠른 속도로 하늘로 솟구쳐 산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중대원들은 무려 사흘간 벙커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속이 메스꺼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즈음에는 대부분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랜시스는 두통과 고열,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등 신체의 이상 증세를 경험하였다고 하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진행된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그 외 심각한 신체적 이상은 따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랜시스는 이후로도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렸으며 심각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상급 부대의 명령에 의해 당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군부대는 그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적군에게 대피한 뒤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프랜시스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굉장히 밝고 쾌활하신 분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비행기 소리만 들려도 발작을 일으켰으며 한 번은 나와 엄마를 적군이라고 착각해 바닥에 눕히기까지 했다. 프랜시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자신이 겪은 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기관에 찾아가서 설명해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군인 정도로밖에 대하지 않았죠. 그는 몇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UFO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신빙성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프랜시스가 겪은 UFO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이지 중대가 목격한 비행 접시는 인간의 군사활동에 관심을 가진 미지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인류의 전쟁사에서는 매번 극단적이고 창의적인 상황들이 연출된다. 그것을 관찰하고 싶은 우주적 존재가 있었다면 그때가 적기였을 것이다. 나사의 과학자였던 리차드 헤인즈는 프랜시스를 공격한 비행체가 고도의 지능과 기술력을 가진 외계 우주선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의 회상이 아주 일관적이고 예리했던 점도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며 점점 더 심해졌던 프랜시스의 기억력 상실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만은 예외였다고 하죠. 그것은 UFO가 아닌 독일의 기술을 토대로 반중력 장치를 연구한 소련의 비밀 무기일 것이다. 사학자인 폴 에드워드는 해당 물체가 UFO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그것이 소련 측의 비밀 무기였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연구했다는 반중력 비행체를 소련이 완성하여 가동시켰다는 것인데요. 프랜시스가 말한 광선은 일종의 생화학 공격이었다고도 말하였죠. 이에 대해 헤인즈는 즉각 반박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폐되었던 무기라면 이후 발생한 전쟁에서도 목격되었어야 한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측에서 관측된 UFO는 24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1952년 3월에 발행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펜타곤 측에서 발표한 자료이죠. 미 해병대 예비역인 도널드 키오 소령은 1950년대에 미군이 한국 전쟁 중 목격한 미확인 빛과 물체 보고 사례가 무려 300건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건들과 레이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격추하기 위해 출동한 전투기가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은 미확인 비행 물체, 즉 UFO를 목격 시 교전하여 격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상자 발생 후 해당 방침을 철회하였으며 방공사령부 수장이었던 벤저민 치들로는 UFO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죠. UFO는 유독 전쟁 상황에서 목격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UFO 학자인 리차드 돌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선제 공격을 하지도 전쟁을 부추기지도 않는다. 철저한 관찰자 입장인데 가끔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전제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전쟁국 중 어느 한 곳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는 때이다.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핵무기의 사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차원 존재들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이다. 우리 무기는 너희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월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같은 경고 말이다. 그것은 정말 외계인들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였을까요? 그러한 의도로 경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30년대 초 알제리에 위치한 타실리 나제르 고원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 찰스 브레너는 바위에서 이상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고대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였는데요. 암각화에는 코끼리, 기린, 코뿔소 등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56년 찰스는 군 시절 목격하였던 암각화를 좀 더 조사해보자는 생각에 탐사팀을 꾸려 다시 고원을 찾았습니다. 탐사팀에는 민속학자였던 앙리 라우테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였는데요. 조사는 16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그들은 무려 800점에 달하는 암각화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러한 발견에 주목한 것은 고고학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실리 나제리의 암각화는 세계 각국의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발견된 암각화 중에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외계인 혹은 거인같이 보이는 그림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평범한 사람을 묘사한 것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몇 배나 큰 몸집, 둥글고 넓적한 머리, 더듬이처럼 보이는 뿔이 달려있거나 헬멧을 쓴 듯한 모습까지 학자들은 이 그림들이 과연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심층적인 토론을 나누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묘사되는 그림들은 신분의 격차를 표현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타실리 나제리의 벽화는 예외였습니다. 거대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사냥을 하는 듯한 모습, 그것이 아이를 납치해가는 듯한 모습 등 신분이 높은 이들을 표현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암각화 중에는 거인처럼 보이는 벽화뿐 아니라 우주 비행사를 연상케 하는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비행용 헬멧을 쓴 듯한 모습, 공중을 유영하는 듯한 모습의 그림들이 있었으며
특정 인물이 다른 사람들을 모함 같은 물체에 태우는 모습의 그림도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에 세간에서는 타실리 나제르의 기이한 벽화를 두고 고대의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 존재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벽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하지 않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 인류가 본 것을 그린다라는 점인데요. 타실리 나제르 벽화의 연대는 최대 1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15,000년 전에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저러한 그림을 남긴 것일까요? 기이한 벽화들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머나먼 고대에 현재는 멸종하고 없는 거인족이 있었거나 지구에 방문했던 외계 존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형태의 벽화는 타실리 나제르 고원에서만 관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일명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비슷하게 관찰되는 모습과 외형으로 인해 라운드 헤드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들은 신적인 숭배의 대상, 지식을 전파해준 초문명인, 두려움과 공포의 화신 등 벽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는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르 카브렐의 지역에 위치한 페으멀 동굴 벽화의 드로잉 샘플입니다. 벽화는 1만 년도 더 전에 그려진 것이라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사냥, 말 등 다양한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는 동물 암각화이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 평범한 동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물체 위에는 타원형 구조의 비행체까지 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모양의 비행체 그림은 프랑스의 리아욱 동굴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이것은 무얼 형상화한 그림인 걸까요? 이탈리아의 발카모니카 동굴에는 우주인을 묘사한 듯한 그림이 남아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 속 인물들은 마치 헬멧처럼 보이는 것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를 들고 있죠. 이것은 미국 유타주에 위치해 있는 세고 캐니언에 남아있는 암각화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본 것과 비슷한 라운드 헤드 벽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칸카지고 차라마 마을에도 이러한 고대 암각화가 남아있는데요. 둥근 머리를 한 생명체들과 헬멧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인도의 차티스가르 동물 벽화에는 마치 그레이 외계인과 비슷해 보이는 그림이 남아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실리 나제르 암각화와 함께 고대 우주 비행사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벽화는 호주 바네강 인근에 위치한 완지나 암각화입니다.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그 생명체들은 완지나라는 고대의 존재로 날씨를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이 완지나들은 굉장히 많은 돌벽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소개한 벽화들은 모두 몇천 년 전 혹은 만 년도 더 전에 그려진 고대 암각화들입니다. 1만 년 전의 인류는 대체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전 세계 각국에 남은 비슷한 모습의 생명체들, 그들은 어쩌면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1992년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립니다. 서해에서 의문의 괴 비행물체가 출현하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전날인 2월 11일 오전 10시경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군산 방향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비행체가 출몰하였고 이로 인해 공군 전투기 18대와 해군 고속정 3정이 긴급 출동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군인들이 2시간 넘게 레이더 포착 지역 인근을 수색하였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고 사건은 허상항적이라고 기록되었죠. 허상항적이란 새떼와 구름 등이 비행물체와 비슷하게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으로 실체가 없다 하여 허상항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신문사와 공군의 발표에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경험이 많은 관제사들이, 그것도 전방 인근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허상항적과 실제 항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방공관제사령부 소속의 레이더 기지 근무자들은 최소 중사나 상사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으며 그 외에는 대위 이상의 장교급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허상항적 현상이 간혹 일어난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5인 출동을 하는 경우는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죠. 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F4 전투기와 포항급 초계함까지 출동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명확한 실체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더 이상일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레이더에만 잡힌 게 아닌 기지 내 모든 레이더에 일제히 포착되었죠.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신문 기사의 내용과 공군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기사에는 해군과 공군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공군의 발표 자료에는 2시간 25분간 그 허상의 꽁무니를 쫓아다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전투기와 군함들을 지능적으로 따돌리는
흩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으며 잡힐 듯 말 듯한 상황을 연출하였다가 유유히 빠져나가고는 했습니다. 당시 추격하던 군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허상이 구름과 같은 무생물체가 아닌 명백한 지성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죠. 이틀 뒤인 2월 14일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한 번 더 실립니다. 11일 오전 서해상에서 벌어진 괴 비행물체 출현 소동은 단순 해프닝으로 판명. 이에 한국 UFO 연구협회에서는 이러한 신문사들의 기사 내용과 공군의 발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군의 발표 내용 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인데요. 10시 5분경 나타난 해당 괴 비행물체는 처음 399노트로 진행하다가 595노트로 가속하였고 10시 14분경에는 630노트로 가속해 군산 해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10시 20분쯤 군산 서쪽 80마일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사라졌다. 해당 물체의 최고 속도였다는 630노트는 무려 1166km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이것은 현대 전투기의 작전 시 비행 속도 수치인 1마하와 버금가는 속도였는데요. 신문사들이 말하던 새떼나 구름과 같은 허상 항적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이야기였죠. 어떠한 구름과 새도 그만한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공군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면 당시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월 11일 오전 10시 5분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괴 비행체가 730km의 속도로 빠르게 접근, 10여 분 후 1166km의 속도로 가속하더니 군산 해상으로 질주. 해당 물체를 포착한 방공관제사령부에서 공군 전투기 18대와 해군 고속정 3대 긴급 출동. 이후 현장에 도착한 전투기와 군함들의 레이더에도 괴 비행체가 동시에 포착. 곧바로 추격을 시작하였지만 해당 물체를 사정거리 안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추격 실패. 최초 관측 15분 후인 10시 20분경 괴 비행체는 바다 위에서 사라지듯이 증발. 한국 UFO 연구협회와 전문가들의 의문 제기에 공군 관계자는 이 같은 의심에 동감을 표하지만 더 이상 사실을 밝히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은 시대였던 터라 일반인들이 그 이상으로 정보를 캐내거나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었죠. 이에 세간에서는 공군이 분석조차 못할 수준의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발견했고 이에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기에 기밀에 붙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괴 비행체에 대하여 유성이나 우주 쓰레기가 떨어지다가 타버린 것이다. 인공위성 파편이다. 북한군의 비밀 정찰기이다 등 갖가지 가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어떤 가설도 비행체가 보여준 특성과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동력으로 가속하였으며 다수의 레이더에 동시 포착되었고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전투기와 군함들을 손쉽게 따돌렸죠. 1992년 서해 인근에 불현듯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 황해 허상 항적 사건이라는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은 전대미문의 사건. 그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5년 8월 21일 미국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작은 마을 켈리 호킨스빌. 서튼 가족은 개기 일식을 맞이한 저녁 파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테일러 부부도 파티에 초대되어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요. 테일러 부부는 식수를 떠오려고 뒷마당 우물에서 물을 깃던 중 무지개 빛을 쏘아대는 은빛 비행체를 목격합니다. 그 모양은 둥근 접시를 엎어놓은 것과 비슷했으며 낮게 비행하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자유롭게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UFO라는 것을 깨달은 부부는 서둘러 서튼의 집으로 돌아가 그 사실을 알렸지만 서튼 가족은 테일러가 파티 전에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기며 웃고 넘어갔죠. 그로부터 1시간 뒤 마당에 있던 개가 갑자기 시끄럽게 짖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창문에 외계인처럼 보이는 괴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들은 이빨을 보이며 웃는 듯한 표정으로 창문을 통해 집안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외계인은 2명이었는데 신장은 대략 90cm 정도 되어 보였고 은색 피부에 커다란 머리, 뾰족한 귀와 가느다란 팔다리, 커다랗고 노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는 단번에 이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죠. 서튼과 테일러는 집안에 구비되어 있던 산탄총과 권총을 챙겨 유리창 너머에 있는 외계인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총알은 그들의 몸을 통과하는 듯 보였으며 적중하였다고 생각한 총알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왔는데요. 외계인들은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집 밖에 그대로 서 있었죠. 2명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5으로 늘어났고 사격을 가할 때마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0대 명으로 불어난 그들은 집을 포위하듯 에워쌌는데요.
외계인들은 창가에 붙어 알 수 없는 손짓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였죠. 서튼과 테일러는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경고한 뒤 문을 열고 나가 외계인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공격도 전혀 데미지를 줄 수 없었는데요. 그들은 미끄러지듯이 걸어다니고 높이 점프하기도 하였는데 총을 전혀 무서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죠. 서튼과 테일러는 외계인들이 딱히 위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그들과 대치하였죠. 외계인들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근처 나무를 갈아타고 집을 기어오르며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집 앞에 나무 계단을 망가뜨리고 농기구가 보관된 창고와 헛간을 부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주방으로는 잠깐 들어와서 파티를 위해 차려놓은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죠. 한참을 괴롭히던 외계인들은 다시 비행 접시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합니다. 큰 소동으로 인해 20명에 가까운 경찰들이 출동하였지만 그들은 외계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는데요. 창문과 벽에 수많은 총알 구멍이 남아있고 바닥에는 무수히 많은 탄피가 떨어져 있었지만 외계인들이 총에 맞았다는 근거가 될 만한 혈액은 보이지 않았죠. 경찰은 결국 허위 신고라 판단하고 그대로 철수하였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 1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새벽 2시 30분경 외계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흥미를 잃었는지 금방 사라져버렸고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서튼 가족이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뉴스에도 소식이 전해지며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이에 미 공군은 그 진상 조사를 위해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 7명의 성인과 5명의 어린 자녀들 총 12명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씩 격리된 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 당시 그들을 취조한 담당 전문가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언의 일치성으로 볼 때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의 습격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은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가 진술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죠. 그들이 본 것은 서커스단을 탈출한 원숭이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은색 페인트로 몸을 칠하여 외계인으로 오인한 것 같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미 공군은 어째서인지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대하여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정부 측이 무언가를 숨긴다는 대중적인 의심만 불러오는 결과를 일으켰죠. 추가적으로 당시 출동했던 경찰 중 일부 인원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정체불명의 기계를 보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는 외계인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요. 그 모습과 특징이 14세기 북서부 유럽의 전통 괴물 고블린과 비슷하였고 이에 홉킨스 빌에 나타난 외계인은 홉킨스 고블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죠. 정부 측은 이어 서튼 가족 일행이 목격한 것이 원숭이가 아니면 큰뿔 부엉이일 것이라고 재차 발표하게 됩니다. 큰뿔 부엉이는 진술대로 그린 외계인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노란 눈과 뿔처럼 솟아있는 깃털이 특징인 야행성 조류이죠. 정부는 서튼 가족과 테일러 부부가 이것을 외계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닌 서튼 가족이 이슈를 만들어 유명세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외계인이 습격하였다는 것이 보도되면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몰려들 것이 분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는 서튼 일가의 사건을 두고 외계인과의 조우라는 식으로 헤드라인 뉴스를 내보내거나 인터뷰 내용을 잡지에 실었습니다. 홉킨스빌 마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는데요. 서튼 가족은 이에 대해 반가워하지 않았고 집 앞에 출입금지 팻말을 달아놓는 등 거부감을 보였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서튼 가족이 돈을 받고 집에 관광객들을 들인 것이 밝혀지며 대중들은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튼 가족은 대국민 사기꾼이며 자녀들을 이용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해 유명세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 말하였죠. 이듬해 CIA에서 서튼가를 불시에 찾아가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IA는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들며 가족들에게 진술을 요구하였죠. 서튼 가족은 1년 전에 실시한 미 공군의 조사 때와 똑같이 진술하였고 CIA 측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서튼 가족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았던 것은 잠깐이며 자신들이 유명세와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 조용했던 삶이 더 그립고 이러한 관심이 즐겁기는커녕 가족 전체가 습격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였죠. 외계인들을 향해 총을 쏘았던 테일러와 서튼은 그때의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지만 적이 없이 다가왔던 그들과 소통을 시도하여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겼으면 가족이 지금처럼 공포 속에 갇혀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죠. CIA는 그들의 일관되고 모순 없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습격 사건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사건이 커지니 이제야 태도를 바꾼 그저 쇼일 뿐이라며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죠. 이후 시간이 흐르며 대중적인 관심은 자연스레 시들해졌습니다. 홉킨스 고블린 사건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동일하게 진술한 외계인 목격 사건으로 전문가들이 공인한 몇 안 되는 실제 사건입니다. 1955년 당시 어린아이였던 제랄딘 서튼은 이후 습격 당시의 날을 회상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영화 제작도 참여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에 대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밝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였죠. 그녀는 지금도 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튼 가족은 정말 외계 생명체와 조우했던 걸까요? 그 진실은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2022년 3월 17일 UFO 사이팅스 데일리의 설립자이자 미확인 비행물체 현상 전문가인 스콧 와링이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페루 연안의 해저에서 UFO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무려 7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죠. 스콧은 설명과 함께 구글 어스의 이미지와 좌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미지 속에는 스콧의 말대로 UFO로 보이는 듯한 미확인 물체가 포착되어 있었죠. 바다 밑바닥에서 발견된 그것은 물에 잠긴 거대 우주선처럼 보인다. 원형 구조에 살짝 솟아있는 돔 형태의 구조까지 우리가 익히 들어온 고전적인 디스크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미확인 물체는 페루의 나스카 인근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물체와 나스카 라인을 연관짓기도 하였는데요. 나스카 라인은 초현상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외계인 혹은 UFO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고대 유적지이죠. 나스카 평원에 그려져 있는 몇백 점들의 거대한 지상화는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자리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년 넘게 나스카 라인을 연구한 고고학자 마사토 사카이 교수는 나스카 라인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 중 일부가 마치 현대의 활주로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해당 지형들은 주로 산이나 언덕 위에 존재하는데 윗부분을 인위적으로 깎고 다듬어서 활주로처럼 평평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죠. 이곳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시간 외계 착륙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지형이기도 합니다. 이 활주로형 나스카 라인을 조사한 독일의 드레스덴 대학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형 아래에서 일반적인 나스카 라인과는 다른 자기장 변화를 관찰했던 것인데요. 활주로 지형 아래의 전기 전도도는 일반적인 라인 지형보다 무려 8,000배가 높은 수치였죠. 이것은 활주로 지형들의 땅 및 8피트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어째서 활주로처럼 보이는 지형에만 유독 높은 수치의 전기 전도도가 측정된 걸까요? 이는 과연 우연한 공통점일까요? 나스카 라인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독일의 마리아 라이에 박사도 생전 흥미로운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나스카인들이 비행체의 도움을 받아 상공에서 그림 제작을 관리 감독하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라이에 박사는 나스카 인근에서 발견된 직물과 옷감이 현대의 낙하산과 비슷한 소재와 탄성을 가진 것을 예로 들며 그들이 일종의 열기구 형식 비행체를 띄웠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죠. 실제로 나스카에서 발굴되는 도자기들의 그림에는 기구나 연으로 보이는 끈에 매달려 비행하는 듯한 원주민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스카인들은 최초의 열 기구가 발명된 1783년보다 무려 1000년 일찍 그것을 개발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초현상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들에게 비행 지식을 전수해준 기원이 외계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된 거대 지상화 중에는 마치 외계인을 형성한 듯한 그림이 있기도 한데요. 우주 비행사라는 명칭이 붙은 이 그림은 둥그런 머리에
커다란 눈, 길쭉한 팔다리를 가졌으며 한쪽 팔을 들어 인사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이는 세계 각국의 고대 문명 벽화에 그려진 그레이형 외계인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스카인들이 유물에 그려놓은 사람형 그림들은 대개 특징이 아주 확실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그림만큼은 굉장히 모호하여 사람이라고 단정짓기가 힘들죠. 일각에서는 나스카인들이 하늘에서 바라봐야만 보이는 거대한 그림을 그린 까닭도 본인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준 신, 즉 외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혹은 그들을 숭배하는 의미로 그렸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페루는 전 세계적으로 UFO가 굉장히 많이 목격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초현상 전문가들은 미스터리한 비밀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이집트와 함께 페루를 꼽기도 하였죠. 다른 나라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해저의 이상 물체가 더 화제가 된 데에는 그것이 페루 나스카의 앞바다에서 발견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나스카 앞바다에서 발견된 우주선 형태의 미확인 물체, 나스카 평원에서 발견된 활주로 형태의 고대 지형, 나스카 라인 제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열기구 형태의 비행체, 우주 비행사라고 불리는 외계인을 형성한 듯한 대형 지상화. 이 네 가지 의혹들은 혹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1996년 1월 20일 브라질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바르지냐. 자매였던 릴리아니와 시우바는 친구인 샤비에르와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소녀들은 평소 이용하던 길을 벗어나 공터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공터를 걷던 소녀들은 수풀에 무언가 웅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비쩍 마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다가간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아닌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생명체였죠. 우리들은 가까이서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이 사람도 동물도 아니라고 확신했다. 섬뜩한 악취가 진동을 해서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그의 생명체는 약 160cm 정도의 키에 큰 머리, V자 모양으로 갈라진 발, 커다랗고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3개의 돌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것은 왠지 모르게 불안정한 상태였고 어딘가 아파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소녀들을 마주한 괴생명체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소녀들은 공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녀들은 어머니에게 악마를 보았다며 그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소녀들이 보았다는 생물을 확인하기 위해 공터로 이동했죠. 하지만 그의 생명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신 V자 모양의 또렷한 발자국과 강한 암모니아 냄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소녀들이 마주했다는 괴 생명체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도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각종 신문 기사에 실리고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도시를 넘어서 브라질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것이 괴 생명체나 외계인이 아닌 그저 소녀들의 착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많았죠. 소녀들이 목격한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34세의 노숙자 무디뉴일 것이다. 그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셔츠를 벗은 채로 벽에 웅크려 있는 모습이 평소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었다. 바르지냐에는 야생 원숭이가 자주 출몰한다. 소녀들은 아마 커다란 야생 원숭이를 보고 외계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어린 소녀들이 무언가 잘못 보고 착각했을 뿐이라며 대중에서 보도하는 외계인 조우설을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르지냐 인근에서 실제로 UFO를 목격하였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사건은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더욱 화제가 되었죠. 이 중 가장 신빙성 높은 목격담으로는 바르지냐 외곽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오라리나 부부의 목격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소녀들이 괴 생명체를 목격한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인 1월 13일 새벽, 오라리나 부부는 가축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 집 앞 목초지로 나갔습니다. 가축들은 무언가를 피하는 것처럼 빙 둘러 퍼져 있었는데요. 부부는 이윽고 목초지 한복판에서 이상한 물체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미니버스 정도의 크기를 가진 잠수함과 비슷한 형태의 회색 비행 물체였는데요. 부부의 시선을 눈치챈 것인지 물체는 갑자기 흰 연기를 내뿜으며 상승하여 사라졌다고 하죠. 놀란 부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군용 트럭까지 나타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근처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목초지 부근에서 피가 빨린 채 죽은 3마리의 사슴이 발견되었죠. 오로지 피를 빠는 것으로 사슴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동물은 바르지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라리나 부부의 증언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군사 기록도 존재했는데요.
부부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한 날과 같은 날, 브라질 공군은 영공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레이더 기록을 포착합니다. 공군의 레이더에는 약 40개 정도 되는 미상 물체가 포착되었는데 그 실체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하죠.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손상된 UFO로 보이는 듯한 물체를 군인들이 세 대의 트럭에 나누어 담고 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당국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정부 측은 소녀들의 부모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대가로 $200의 돈을 요구하였다며 모든 것이 조작되었거나 거짓으로 꾸민 사건일 것이라고 말하였죠. 그렇게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1996년 2월 15일 바르지냐 인근 병원에서 한 남자가 사망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세레지로 23살의 군인이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세균 감염으로 인해 마르코가 사망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마르코의 유족들은 그가 외계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라 말했는데요. 유족은 마르코가 생전에 했던 작전 중 UFO로 보이는 물체를 수송했다라는 말을 근거로 그가 바르지냐 외계인 관련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외계인과 접촉을 한 탓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마르코의 아내였던 발레리아 체레즈는 병원 측에 요구한 남편의 사망 진단서 발급이 계속 거부되었던 점, 생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점 등의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죠. 발레리아는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르코는 외계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극도로 불안해하며 다급하게 화제를 바꾸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평소 가깝게 지냈던 남편의 동료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다시 논란이 되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정식 기사로도 실리며 전 세계가 집중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강경한 부인으로 인하여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브라질의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 사건은 미국의 로스웰 UFO 추락 사건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외계인 출몰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지냐에는 외계인을 목격한 세 소녀의 증언과 기록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 목격담과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중요하다 등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죠. 과연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1561년 4월 14일 독일의 뉘른베르크. 새벽 4시경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한 것처럼 하늘 위를 올려다보았는데요. 한적했던 시골 밤하늘 위에선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밤하늘에 핏빛 태양이 떠올랐다. 이윽고 검은 철색의 원형 물체들이 나타나 태양 옆에 일렬로 정렬하였다. 그 후 십자가형, 삼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진 붉은색 비행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검은 빛을 띤 것들과 붉은 빛을 띤 것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1시간 넘게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새벽 하늘에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고 비행체들이 공중에서 서로 전투를 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인데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뉘른베르크의 화가 한스 글레이저는 자신이 본 장면을 목판화로도 남겼으며 이는 당시 지역 신문사였던 브로드스 히트에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징거 또는 세계가 멸망할 징조라고 말하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하늘에서 목격된 비행체 중에서 십자가형 물체가 있었던 점 또한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었죠. 한스 글레이저는 공중전의 경위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태양 아래에 있는 검은 구체들이 붉은 물체들을 향해 날아갔다.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진 비행 물체들이 서로 빛을 쏘고 주고받으며 전투를 시작하였는데 그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파괴된 물체는 공중에서 그대로 불타듯이 사라져버렸다. 물체들은 간혹 저 먼 산등성에 잠시 착륙하였다가 다시 날아오르기도 하였으며 하늘에서 미처 타버리지 못한 것들은 땅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의문의 비행체들이 공중에서 전투를 하다가 상공에서 터지고 일부는 추락하였다는 이 실제 기록은 20세기까지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1558년 칼 융의 저서 비행 접시 하늘에서 본 것들의 현대 신화에 등장하며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칼 융을 비롯한 현대의 UFO 전문가들은 이것이 먼 과거에 목격된 비행 물체들 간의 전투 기록이며 그 주체는 외계로부터 기원한 생명체나 기계 장치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세력이 다른 두 비행체들이 모종의 이유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위에서 소규모 혹은 대규모 전투를 치룬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록과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환일 현상과 같은 자연 현상일 것이며 그러한 천체 현상이 생소했던 중세 사람들에 의해 과장되어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일 현상이란 무리해라고도 불리는 자연 현상으로 태양과 같은 고도에 한 개 이상의 빛나는 점이 생겨나 마치 태양에 여러 개 동시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기 힘든 현상으로 한 쌍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태양이 다수 떠 있는 듯한 모습에 과거에는 이를 보고 신이 진노하였다, 멸망의 징조다 등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UFO 전문가들은 이것을 환일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해당 현상에 태양이 뜨기에는 이른 새벽 4시경 최초로 관찰되었으며 핏빛을 띠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점, 원형뿐 아니라 십자가형, 삼각형 등 다양한 모양의 수십, 수백 개 한꺼번에 목격되었던 점, 그들이 편을 나누어 서로 빛 혹은 레이저 쏘며 전투를 했다는 점, 공중에서 폭파되거나 땅에 착륙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 환일 현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기록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불타거나 추락한 잔해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을 자연 현상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UFO 전문가들은 기록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부분이 공중에서 전소한 것으로 보이며 추락한 일부는 그들에 의해 다시 수거된 것일 거라 반박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500년 전 있었던 UFO들 간의 공중 전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의문의 천체 현상은 뉘른베르크 이후 무려 2차례나 더 목격돼 기록되었습니다. 1566년 8월 7일 스위스 바젤, 새벽에 사람들이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태양이 비치는 순간 크고 검은 공이 나타나 빠르게 하늘 위를 날아다녔는데 동시에 나타난 빨간색 공들이 그것과 상공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고 물체들은 공중에서 사라지거나 분해되었다. 새벽, 태양, 검은 공과 빨간 공 서로 전투를 벌였다는 점, 공중에서 소멸되었다는 점 등 스위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뉘른베르크 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단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승패를 가리지 못했던 전쟁을 5년 뒤 스위스에서 마저 이어간 것일까요?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여 년이 흐른 1795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쪽의 언덕에서 이와 비슷해 보이는 현상이 다시 한번 목격됩니다. 언덕 상공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이 나타났다. 이를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 불빛들은 사방팔방으로 펄쩍거리며 마치 싸우듯이 요란하게 움직였다. 가까이서 관찰했으면 좋았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그 형태만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놀랍게도 독일의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도 불리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는 저서인 시와 진실에서 젊은 시절 직접 목격한 이 기이한 광경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에 대해 반딧불이의 구애 활동을 본 괴테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괴테가 이 현상을 목격한 것은 늦가을로 반딧불이의 짝짓기 시기는 한참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한 반딧불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코앞에서 관찰을 해야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지만 기록상 괴테는 그것을 아주 먼 거리에서 목격한 것으로 보였죠. 또한 괴테가 반딧불이의 구애 활동을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처럼 저서에 굳이 기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괴테의 기록 역시 앞선 두 기록과 일부 유사점을 보이는데요. 뉘른베르크와 같은 독일에서 관찰된 현상이라는 점, 불빛들이 하늘 위에서 마치 싸우듯 요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이 그러하죠. 해당 현상들은 아직 명확히 풀리지 않은 자연 현상이라는 설과 미지의 비행체들이 하늘에서 전투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설 두 가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목격되어 사파나 문자로 남아있는 UFO의 기록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자연 현상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독일의 밤하늘 위에서 벌어진 일은 뉘른베르크 상공 천문소동이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올 뿐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